네, 안녕하세요.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직무 적성 총연습 중에서 그 일반 상식 파트, 이 일반 상식 파트를 강의하게 될 강사 유남훈입니다. 자, 네. 저희 이 고시넷에서 이번에 이 직무 적성 총연습이라고 해서 언어, 그리고 추리,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식 파트, 그 다음에 사무지각과 공간지각,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한 권이에요, 요게. 이렇게 해서 총 5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러니까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5권의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5권의 책으로, 요런 지금 그 부분들 있잖아요. 언어, 수리, 추리, 상식과 사무지각, 공간지각 이런 부분들에 시험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고, 네, 저는 이 일반 상식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그 한국사, 세계사 이렇게 해서 역사 파트부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 상식 파트에서 역사 부분에 이제 그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세계사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저희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 240페이지부터 그쵸? 240페이지 부분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240페이지 부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상식 교재의 그 역사 파트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 2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사시대에서 연맹 왕국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1강을. 자,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쵸. 시대 구분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 구분. 자, 여기서 말하는 선사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 이전의 시대. 그쵸? 역사 이전의 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구석기와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그쵸?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청동기 시대 이후에 이제 문자가 나오고 문자에 의한 이제 기록이 생기는 건 청동기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청동기 이후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역사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청동기 이후다. 일반적으로 세계사적 구분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앞부분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자, 여기는 맨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나누셔야 돼요.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시기에 사용했던 도구. 그쵸? 그 다음에 생활상을 알기 위해서 의, 식, 주. 그리고 그 각각의 시기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신석기하고 청동기에 대한 문제. 그쵸? 신석기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석기 청동기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 사용했던 건 뭐죠? 여러분들 뗀석기죠. 그쵸? 신석기 때는 간석기. 차이는 이때는 가공을 하지 않았고 이때는 이제 가공을 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이 사용됩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죠. 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전유물이었고 피지배층은 청동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됐는데 벼농사의 그 도구는 여전히 간석기였습니다. 절대 청동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 때는 이제 철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죠. 청동과 철을 사용하는 시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게 녹는 점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것은 700도에서 800도 정도면 녹지만 구리와 주석은 얘는 그렇지 않죠. 1000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용하는 게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을 먼저 사용했고 그 다음에 철이 나중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청동은 어땠다? 굉장히 귀하였다. 그래서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철은 흔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흔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한다.
농사에도 바로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의와 관련해서 구석기 시대 때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동물 가죽들 이런 것들을 입었겠죠. 그쵸? 그렇지만 이제 신석기 때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의복을 제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복 제조와 관련 있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특별히 더 공부할 것은 없습니다. 더욱 발전한 거겠죠. 그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이 식이에요. 그쵸?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자, 구석기인들은 사냥, 채집, 어루 활동을 통해서 이제 먹는 것을 해결을 했어요. 그쵸? 사냥, 채집, 어루는 뭐죠? 사냥은 동물 잡아먹는 거고, 채집은 과일 같은 거 주워 먹거나 따먹는 거고, 그 다음에 어루는 물고기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것은 직접 자기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연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경제 체제. 그쵸? 그렇지만 이제 신석기가 되면서 최초로 농경이 시작이 돼요. 농경 시작. 그쵸? 농경 시작. 이때 말하는 농경은 아직까지는 벼농사는 아니고 밭농사 중심이었어요. 밭농사. 그쵸? 그리고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루활동 이런 것들을 병행하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 최초로 뭐가 시작이 된다? 바로 벼농사가 시작이 된다. 벼농사. 그쵸? 그리고 이때는 이제 더욱 발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되었고 청동기 때는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와 관련해서 이때는 동굴이라든지 막집을 짓고 살았고요. 그쵸? 이때는 이제 농사도 짓지만 어루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에 강가나 해안가에 어떻게 하였다? 취락이 입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보면은 암사동 신사유적지가 있죠. 이게 신석기 유물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때가 되면은 이제 벼농사를 하다 보니까 배산임수에 구릉지에 입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발달하는 거죠. 이 청동기, 철기 시대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는 동굴 막집, 강가나 해안가의 원형 움집, 그 다음에 배산임수의 지상가옥, 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욱 발달하는 거예요. 특징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특징과 유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냥감을 따라서 이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쵸? 이동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자, 유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뗀석기가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주먹도끼, 집게, 글게, 밀게, 쓴배찌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 바로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네,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가나 해안가에 취락이 입지하였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물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저장도구로서 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동생활이었지만 농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농경 시작과 정착, 그 다음에 목축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이때는 이제 벼농사죠.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에 따른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기, 그게 바로 청동기라는 거.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는 평등사회, 청동기 이후가 이제 계급사회가 되는 거죠. 요게 여기에 특징이 되겠고요. 청동제 유물로서는 무엇이 있냐면 빗살무늬,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청동 방울, 청동 거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농기구로서 간석기로서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벼를 추수하는 데 썼던 반달 돌칼.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또 고인돌이 굉장히 유명하죠. 고인돌. 그쵸? 그리고 이제 저장도구로서 뭐가 있냐면 민무늬 토기라든지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붉은 간 토기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뭐가 있느냐? 철기 시대 때는 바로 철기를 사용한다는 거 그 자체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관련해서 철제 무기, 그리고 농사와 관련해서 철제 농기구들이 제작이 되면서 전쟁도 많아지고 그리고 농업 생산력도 증대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시기 구석기 시대에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사회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는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 조계혼을 통해서 부족이 형성되죠. 그래서 부족사회. 최초의 국가가 출현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때 이제 군장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군장들의 연맹체에 의해서 왕이 선출되는 연맹국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군장들의 힘이 더 센 단계. 이렇게 되겠죠. 요 흐름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계급이 없고요. 그쵸? 요때도 계급이 없지만 군장국가 시대, 청동기 때 이제 계급이 출현을 하면서 이때는 군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왕이 없는 단계. 연맹국가는 군장들의 연맹체들이 왕을 뽑았어요.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힘은 누가 더 센 단계? 군장들의 힘이 더 센 단계. 이게 바로 연맹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부분을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 구석기에 대한 내용 있죠? 예, 뗀석기 나와 있고요. 유적지 알아두시고요. 동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냥, 채집, 그 다음에 이동생활과 무리사회. 그쵸? 그리고 예술과 신앙에서 고래와 물고기 등 동물을 새긴 조각이 제작되었고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한번 볼까요? 자, 신석기. 간석기가 있었고요. 토기로서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의복 제조의 근거였던 뼈바늘과 가락바퀴가 있네요. 그리고 유적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형 움집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가나 해안가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정착생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 이것을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예술과 신앙을 보면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들이 제작이 되었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러한 이제 원시 신앙들이 존재하였다. 왜 그러냐면 농경이 이때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농경이 시작되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냐면 농사 짓는데 갑자기 홍수 한번 일어나면 농사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나보다 힘센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기원을 하거나 믿거나 자기를 보호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석기인들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보면 이때부터 이제 최초의 이제 국가가 출현을 한 시기예요. 자, 청동기로서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청동 방울,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농기구로는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들 꼭 적어두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청동제, 농기구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됐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였다. 그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서 고인돌이 있고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기시대.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가 이제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철기시대로 이어졌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 다른 지역엔 나타나지 않는 청동기 문화가 초기 철기시대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철제 농기구와 무기다. 그리고 중국과 교역의 증거로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 중국 화폐가 출토되고 있다. 그쵸? 이것은 이제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철제 농기구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가하고 정복활동, 전쟁이 많았다. 이때 무덤은 널무덤과 동무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과 신앙을 보면 울주 대곡리 반구대 고령 장기리에 있는 바위 그림이 있어요.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에요. 자, 최초의 국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고조선의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이 되겠죠. 네. 고조선과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은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됐고요. 단군 신화를 통해서 농경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청동기 시대니까 계급이 등장했고 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일치죠.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니까 재정일치 사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토템 사상도 나타나요. 토테미즘. 그쵸? 네, 토테미즘도 등장을 한다. 그리고 천지인 합일 사상.
천지인 합일사상. 네,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단군 신화에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발전,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 중국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또 기원전 3세기경에는 강력한 왕, 부왕과 준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면서 고대 국가는 아니지만 고대 국가의 어떤 모습을 띠기 시작한 거예요. 왕위 세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는 이 유물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하나를 더 넣자면 여기다가 거친 무늬 거울을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요 4개가 출토되는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만조선, 중국의 진시 황제 때의 진과 그 다음에 유방 때의 한, 이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우리 민족인 위만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고조선을 이주를 해가지고 준왕을 어떻게 하고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온 위만에 의해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위만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와 또 이제 고조선 밑에 있는 한반도 남부하고의 이제 그 중간에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었죠. 그쵸? 네, 중개무역으로. 자, 그래서 이 한나라의 이제 전성기였던 무제 때 이제 고조선을 침략해오고, 항전을 벌였지만 결국은,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 사군이 설치가 되죠. 낭랑, 진번, 현도, 임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군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팔조법은 고조선의 이제 고조선 사회의 특징 중에 팔조법이 있는데 형벌과 노비 발생,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팔조법의 내용을 통해서. 근데 지금 현재는 3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팔조법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해지는 건 3개 조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군이 설치된 다음에는 이제 법조항이 60여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지역에 우리 민족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세워져요. 그게 바로 어떤 나라들이냐?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제 중국이 진나라에서 이제 한나라로 교체되는 요 시기 때 위만이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위만조선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만조선. 그쵸? 여기에는 이제 예라든지 진이라든지 한반도 남부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이 위만조선이 바로 이 예, 진과 이 한 사이에 어떻게 하였다? 이렇게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하였었다. 그렇지만 한 무제 때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우거왕 때 멸망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다가 낭랑, 진번, 현도, 임둔군 이렇게 해서 한 사군이 설치가 됐는데, 고조선 멸망을 하고 그 지배 세력이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갔겠죠. 그쵸? 이 상황에서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쵸? 한해 이제 쉽게 말해서 한해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는데, 이 위에 이제 부여, 압록강 주변에 고구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함경도 쪽에는 옥저, 강원도 쪽에는 동해, 그리고 한강 이남에는 마한, 그 다음에 진한, 그 다음에 변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만이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에 대한 특징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마한, 진한, 변한은 군장이 있고 왕이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군장 세력이 더 막강한 형태의 무슨 국가 단계였었다? 연맹 국가 단계였고요. 그렇지만 옥저와 동해는 이쪽 동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군장은 있어요. 군장은. 그렇지만 아직은 왕은 존재하지 않는 군장 국가 단계였어요. 군장 국가 단계. 그래서 이 군장 국가 단계인 옥저와 동해는 나중에 이 고구려에 결국은 복속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맹국가와 이제 우리가 군장국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맹국가에 해당되는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사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연맹국가까지 발전을 하지 못한 옥저와 동해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 오부족 연맹체였고요. 각 이제 군장들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지역에 대한 어떤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출도라고 하고요. 반농, 반목이었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의 경제였고, 풍속으로서는 순장풍습과 일책 시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행사는 이제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어요. 보통은 그 농경사회이면 추수감사제를 10월에 하지만 부여 같은 경우는 반농, 반목이었기 때문에 1년을 마무리한다라는 의미에서 12월에 이제 제천행사를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여에서 내려와서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죠. 오부족 연맹체였고요. 왕 아래 대가들이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장들의 회의기구로서 제가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농사, 토지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가 산지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약탈하는 그런 약탈 경제였습니다. 풍속을 보면 서옥제, 대릴사유제를 뜻하죠. 그리고 부여하고 똑같이 일책 시비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고 10월에 열렸어요. 10월에. 네. 그 다음에 사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 사만 역시도 부여 고구려처럼 연맹국가입니다.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을 주도하였고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주관하면서 정치적 지배자와 또 제사장이 분리되는 재정 분리 사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재정 분리 사회임을 알려주는 게 바로 천군이 이제 있었던 소도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군한검을 통해서는 재정 일치이고 소도를 통해서는 재정 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강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돼 있고 변안에서는 철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제로서 수린날, 계절제, 그러니까 계절제, 수린날 이런 게 있었죠. 수린날은 5월에, 계절제는 이제 10월에 있었던 제천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여 고구려 사만은 연맹국가고요. 함경도에 있는 옥저,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동해는 군장국가입니다. 자, 옥저 동해는 고구려의 압박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고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그래서 군장국가 단계였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옥저는 해산물하고 소금 이런 것들이 풍부했었죠. 그리고 특징으로서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무덤인 골장제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동해는 특산물로 단궁, 과마, 반어피. 단궁은 짧은 활, 과마는 조랑말,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죽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계훈과 책화라는 신석기적 전통이 남아있었고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삼국시대예요. 그쵸?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동해, 사만에서 이제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삼국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1세기부터 해서 6세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삼국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쵸? 사실은 삼국시대라고 하지만 이때는 고구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제, 그 다음에 신라. 한 나라가 사실은 더 있었죠. 바로 가야입니다. 그치만 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 집권국가, 고대국가로 성장하지만 가야는 6연맹체 형태로서 연맹국가 단계에서 결국은 신라한테 멸망을 하기 때문에 고대국가로 발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삼국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6세기 말에서 7세기의 상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고구려와 중국의 이제 통일에 의한 수의 건국, 그리고 수와의 전쟁, 그리고 당과의 전쟁.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신라와 당나라의 이제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이 신라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쵸? 백제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물론 백제 부흥운동도 있었고 고구려 부흥운동도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시기에는. 그리고 결국은 무슨 전쟁을 통해서? 나당 전쟁을 통해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 일어난다. 그쵸? 요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수와의 전쟁이 612년. 그쵸? 그 다음에 당과의 안시성 싸움이 645년. 나당 연합군이 648년.
백제가 멸망한 건 660년, 고구려가 멸망한 건 668년, 나당 전쟁은 675년과 676년. 그때 이제 매소성과 기벌포 싸움에서 무찌른 다음에 676년에 삼국 통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쵸? 요러한 어떤 흐름을 여기서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세기에서 10세기까지 내용이 바로 무슨 시대냐면 통일신라와 발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쵸? 예. 7세기에서 10세기까지가 이제 남북국 시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세기가 되면 바로 또 뭐가 되느냐? 후삼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후삼국의 성립. 그쵸? 성립. 그리고 후삼국이 성립된 이후에 후삼국 중에 후고구려의 궁의 밑에 있었던 왕건이 바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추대가 되면서 고려가 건국되죠. 그리고 고려에 의한 뭐가 일어난다? 고려에 의한 민족 재통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 정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연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900년에 후 백제 건국 견훤에 의해서, 901년에 후 고구려 건국 누구에 의해서? 궁에 의해서. 그리고 918년에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을 하죠. 그리고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발해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93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후 백제에서 견훤의 아들인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왕위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고려에 항복을 해버리죠. 귀순을 해버리죠. 이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걸 지켜본 5년이고요. 그걸 지켜본 신라가 결국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고려에 또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나라를 갖다 바치죠.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견훤의 귀순, 이것은 경순왕이 이제 고려에 항복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36년에 후 백제와 고려의 싸움에서 결국은 고려가 이기면서 936년에 고려에 의한 민족 재통일이 일어난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세기 말에서 7세기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냐면 612년에 수와의 안시성 싸움, 645년에 당과의 잘못 말했습니다. 612년은 수와의 살수대첩, 645년은 당과의 안시성 싸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648년에 나당 연합군, 그쵸? 그리고 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한 다음에 675년과 676년에 매소성 기벌포 싸움에서 신라가 당군을 축출하면서 676년에 삼국통일이 이룩되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신다면 1세기부터 10세기까지 약 1000년의 내용, 삼국시대와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삼국시대와 여기서는 이 남북국 시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이제 삼국시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공부를 해둬야 돼요.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넘어가는 과정. 그쵸? 고대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특징. 요 4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연맹국가라고 했던 것은 군장은 있지만 아직은 군장들의 연합에 의해서 왕이 선출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군장이 힘이 더 센 단계고, 그 다음에 고대국가 또는 중앙집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군장들이 있고 왕이 있는데 왕권이 어떻게 되면서 강화되면서 왕권이 이제 군장 연합체를 압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군장들이 이제 왕 밑에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군장이 뭐가 되는 것이다. 군장이 이제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거죠. 중앙 귀족화된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느냐? 바로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왕위가 세습된다라는 거죠. 왕위가 세습되기 시작을 한다. 물론 세습의 형태도 맨 처음에는 형제상속이었어요. 그쵸? 형제상속에서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자상속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이전에 그 연맹국가에서는 군장들에 의해서 왕이 선출됐다면 이제는 무슨 단계로 넘어갔다? 상속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통치체제 정비와 관련해서 율령이 반포가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사상을 통합하기 위해서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불교 수용. 자, 요 세 가지가 나타나야 뭐가 되는 것이다. 고대 국가가 완성이 된다. 즉 왕위가 세습되는 것은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진 거고,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가 수용되는 것은 고대 국가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국가들이 바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네 가지 특징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왕위 세습, 두 번째는 율령 반포, 세 번째는 불교 수용.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네 번째는 이제 중앙 집권화죠. 중앙 집권화. 그쵸? 중앙 집권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쵸? 영토 확장을 통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 연맹국가까지만 하더라도 부여의 사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이 중앙을 다스리지만 군장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영역을 통치하는 지방 분권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앙 집권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고대 국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고구려는 어느 왕 때, 요런 특징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백제는 또 어느 왕 때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신라는 또 어느 왕 때 나타났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고구려. 자, 고구려는 1세기 태조왕 때 형제 상속이 됐고요. 그리고 2세기 고국 천왕 때 바로 부자 상속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율령 반포는 4세기가 되겠죠. 네, 4세기 한 중엽 정도 되는데 소수리망 때가 되겠고요. 소수리망 때. 그리고 불교 수용 역시도 4세기 중엽 소수리망 때 불교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리망의 특징, 고구려의 소수리망 때 이제 고대 국가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소수리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봤듯이 율령 반포와 그 다음에 불교 수용과 그 다음에 학교로서 태학 설립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 불, 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한 시기는 몇 세기냐? 전성기 시기를 보면은 4세기 말에 바로 광개토대왕이 있었고요. 광개토대왕. 이제 한반도 한강 북부까지 이제 한강 북부까지 장악을 하죠. 그리고 5세기에는 바로 이제 장수왕. 이렇게 해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까지 이어지는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있게 됩니다. 자, 백제 한번 볼까요? 백제. 자,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이제 그 형제 상속이 되고요. 그리고 4세기 중엽 근초고왕 때 부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율령 반포한 것은 3세기 고이왕이고요. 그리고 불교 수용은 4세기 말에 침류왕 때가 되겠습니다. 침류왕. 백제는 좀 독특하게 전성기를 구가한 다음에 불교가 수용된 거예요. 왜냐면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중엽이에요. 4세기 중엽 근초고왕 때 전성기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국가는 고구려가 먼저이지만 최초로 전성기를 먼저 구가한 나라는 바로 백제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죠. 자, 신라를 보면은 신라는 좀 늦어요. 고대 국가의 이거는 기틀을 확립한 시기인데 기틀을 확립한 것도 4세기 말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내물 마립간 때 고대 국가의 기틀이 확립되죠. 그쵸? 그리고 율령 반포와 불교 수용은 6세기에 가서야 비로소 됩니다. 6세기 전반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법흥왕. 자, 법흥왕. 그래서 신라에서 고대 국가를 완성한 것은 누구냐? 바로 이 법흥왕이 돼요. 그래서 법흥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한 8가지 정도 알아둬야 돼요. 8가지. 자, 소수리왕은 율령 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3가지만 알아두면 됐잖아요. 근데 법흥왕은 8가지 정도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앞글자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율령 반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 수용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가야와 관련해서 금관가야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대가야하고는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상대등이라는 걸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골품 제도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율령반포 2차전의 순교로 불교 공인, 그 다음에 금관가야 점령, 대가야와 결혼동맹, 그리고 상대등 설치, 병부 설치, 그리고 골품제 정비, 독자적인 연호로서 건원이라는 연호 사용. 이게 이제 바로 법흥왕의 업적이에요. 이 법흥왕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신라의 고대 국가가 완성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6세기 중엽에 바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흥왕 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넘어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특징들. 그래서 왕위 세습, 율령반포, 불교 수용, 그리고 전성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그러면 표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태조왕이 있어요. 그쵸? 고대국가에 뭐를 확립하였다?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때는 게르브 고시에 의한 왕이 세습이 일어났죠. 즉 상속이 된 거야. 이때는 형제 상속이고요. 특징은 이제 옥저 정복도 있었습니다. 고국 천황은 이제 부족이 다스리던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했어요. 왕권 강화죠. 그리고 부자 상속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 왕이지만 알아둬야 될 것. 미천왕은 낙랑군을 축출했고요. 이 고국 원왕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자, 백제의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그 전사했던 왕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위기가 왔지만 그걸 극복한 게 바로 누구다? 소수림왕이다. 소수림왕은 율령반포, 불교수용, 태학설립 이 3가지를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가 전성기가 되겠죠. 광개토대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광개토대왕 때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데 이제 군사 5만을 보내서 격퇴를 하죠. 그게 이제 이 뇌물 마립간 때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가능해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있죠.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그거의 유물로서는 호명 그릇이 있다. 이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두시면 됩니다. 요동과 만주 일대 장악하고 한강 이북 지역 점령하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왕 때, 자, 고구려의 장수왕, 중국의 남조와 북조로 분열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하 정책을 추진하죠. 그래서 이제 한강 지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하죠. 특히 이 시기에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을 해가지고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백제의 수도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백제는 이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백제 웅진 천도 나제 동맹이 체결된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 흐름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를 한번 볼까요? 백제는 기원전 18세기에 이제 18년에 기원전 18년에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 세력이 한강 유역에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건국하였다. 바로 비류 온조가 내려와서 건국을 했다는 얘기고요.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 장악하고 관등제 정비하고 그러니까 관복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상하 유계 질서를 확립했다는 얘기죠. 왕권을 강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왕의 부자 상속을 하고 이제 마한을 통합하고 고구려 평양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죠. 그리고 중국의 동진 가야 왜와 교류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침류왕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불교가 공인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와 교류한 증거로서 칠지도를 또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칠지도. 그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7개의 날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7개의 날이 있는 칠지도. 그리고 이제 5세기에는 장수왕에 의해서 결국은 이때 백제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쵸? 맨 처음에 이제 비유왕 때는 눌지 마립간과 나제 동맹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계로왕 때 이제 계로왕이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를 하고요. 그리고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성왕 때 다시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부흥을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을 완성한 게 이제 바로 무령왕이죠. 백제 무령왕. 중국 남조와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거기다 왕족을 파견하면서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백제의 부흥기를 맞이하는데 그게 바로 성왕입니다. 이 성왕과 관련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성왕은
이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하고요. 그리고 국호도 남부여로 바꿉니다. 그리고 신라와 연합해서 그 계로왕 때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차지하지만 신라 진흥왕이 백제를 배반하고 한강유역을 빼앗죠. 그러니까 성왕이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신라를 공격하다가 충북 옥천의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은 성왕이 잡혀서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제의 부흥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7년에 이제 진안의 소국인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고 박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건 바로 무슨 국가 단계였었다? 연맹국가 단계였었다. 요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을 하게 된 것은 내물왕 때, 내물마립간 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눌지마립간과 그다음에 소지마립간이 있는데 요 시기는 이제 그 장수왕 때이기 때문에 나제 동맹이 체결됐던 시기예요. 신라와 백제가 이제 나제 동맹과 뭐 결혼 동맹까지 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세기에 지증왕 때 국호를 신라라 바꾸고 그리고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죠. 우상국 점령하고 우경을 장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우상국 점령 부분이 있고 법흥왕 때는 이제 율령반포 불교공인 그다음에 금관가의 정복 여기도 영토 확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진흥왕 때는 이제 화랑도 조직을 개편을 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한다. 이때는 이제 나제 동맹을 이용해서 한강 상류를 차지했다가 백제를 배반하면서 한강 하류를 또 빼앗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인 다음에 대가리를 정복하고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단양 신라 적성비라든지 진흥왕 순수비들이 건립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교역도 가능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가 나와 있는데 이 가야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맹국가 단계에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법흥왕 때는 금관가야가 진흥왕 때는 대가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가야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3세기경에는 금관가야 중심이었는데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금관가야가 결국 약화되고 5세기 후반에는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한다.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기 가야연맹은 김해 지방의 어디다? 바로 금관가야고 후기 가야연맹은 고령 지방의 대가야가 중심이 된다. 이건 내륙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거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신라의 그러니까 그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가야까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금관가야가 초토화됐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성기죠. 4세기 백제의 전성기,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전성기, 6세기 신라 진흥왕의 전성기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기 삼국시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삼국시대의 전성기 4세기에는 백제 근초고왕, 5세기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이제 장수왕, 그 다음 6세기는 신라 지증왕이라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여기는 이제 6세기 말부터 7세기의 상황인 거죠. 그쵸? 네.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말의 상황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6세기 말의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신라가 영토를 이렇게까지 확장을 했고요. 가야는 이제 없어졌고요. 중국이 589년에 바로 수나라가 이제 중국 남북조를 통일을 했죠. 그쵸?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나중에 수가 고구려 공격했다가 멸망을 하고 이제 당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쵸? 이거는 수당이 되겠고요. 자, 수와 이제 그 수당과 중국이 신라가 연결되는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고구려가 있었고 또 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제 동맹이 비밀리에 체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외와 친했고 또 고구려는 이 중국의 통일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연맹을 맺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6세기 말에 십자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세기 말에 십자외교. 이 십자외교의 남북 세력은 동서 세력은 중국의 수당과 신라를 뜻하는 거고요. 남북 세력은 고구려와 백제, 그 다음에 돌궐과 외를 뜻하는 거죠.
그쵸? 네. 요렇게 이제 서로 이제 세력 균형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수가 고구려를 침략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612년에 바로 무슨 대첩이 있었다? 살수 대첩이 있었다. 그쵸? 이게 이제 을지문덕 장군과 관련이 있고요. 수의 침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을지문덕이 이제 우중문한테 보냈던 시가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유왕 때, 이건 이제 영양왕 때 있었던 일이고, 영유왕 때는 이제 수가 멸망을 하고 당이 건국되고 당과 친선 정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개 소문이 당이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정변을 일으키죠. 영유왕과 이제 친선 정책을 추진하는 귀족 세력들을 제거해버리는 연개소문 정변이 일어나고,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대망리지가 되면서 대당 강경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이 침입해 오는데 그게 645년에 대표적인 전투로서 안시성 싸움이 있는 거죠. 안시성 싸움. 그쵸? 이때는 이제 연개소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시기에 이럴 때 이제 이거는 지금 고구려와 수, 그리고 고구려와 당과의 이제 전쟁인데, 이 시기 때 백제는 여제동맹 상태에서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신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이 시기가 이제 의자왕 때인데, 네. 신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라는 사실. 이때 이제 신라의 김춘추가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춘추가 바로 연개소문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미 여제동맹 상태였으니까 거부당하죠. 또 김춘추가 어디를 가냐면 외에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백제하고 친하잖아요, 오히려 외가. 그러니까 얘도 또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은 김춘추는 어디를 건너가게 된다? 바로 당을 건너가게 되면서 무슨 동맹이 체결된다? 바로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48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당연합군이 되겠죠. 자, 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급속도로 이 삼국의 역사가 변화가 되는데, 자, 660년에 바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660년에 백제 멸망, 그쵸? 그리고 이제 백제 부흥운동들이 일어나요. 이제 뭐 임존성과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신, 또 도침, 또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자 풍을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추대해서 부흥운동을 하고, 또 외에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백강전투, 지금의 금강을 백강이라고 하는데, 이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이제 패배함으로써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죠. 그래서 668년에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지도층에 고구려 지도층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고구려도 어떻게 된다? 이때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백제 지역에는 웅진도독부를 세우고요. 웅진도독부. 그리고 평양 부근에는 이제 안동도호부를 세워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신라 영토에는 또 뭐를 세우냐면 경주의 계림 도독부를 또 세우죠. 이렇게 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이제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주면서 바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676년에 바로 나당 전쟁이 일어나죠. 나당 전쟁. 이 나당 전쟁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매수성 싸움하고 기벌포 싸움이 있죠. 이 기벌포 싸움에서 바로 그 신라가 당을 축출하면서 676년에 바로 삼국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기억을 해놓는다면 여기는 그냥 쭉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수가 한번 볼까요? 수가 이제 그 건국이 되니까 589년에 영양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전쟁 시기를 먼저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 문제의 진입, 요하에서 격퇴하고, 그 다음에 수 양제가 재침을 해왔어요. 이때 이제 살수 대첩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당태종의 팽창 정책, 고구려의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이제 강경한 대당 외교 정책을 쓰니까 당태종이 침입해왔는데, 이걸 막은 게 이제 안시성 싸움이다. 양만춘과 관련이 있죠. 645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48년에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죠. 그쵸? 복신, 도침, 흑치상지가 왕자 풍을 추대해서 그 부흥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나당연합군에 패배하였다. 그리고
고구려도 결국은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지도층의 내분으로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668년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건모잠,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히 건모잠이 안승을 이제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그 부흥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항복하면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라는 이 안승으로 하여금 금마저 부근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고 부흥운동을 지원해주죠. 이것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나당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수성 싸움과 기벌포 해전에서 당군을 격퇴하고 신라에 의한 삼국통이 일어났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612, 645, 648, 660, 668, 676 이렇게 기억을 해서 여기를 공부를 해두신다면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의 상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된 통일신라 그리고 이제 발해 요 나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676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이 되고 698년에 바로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면서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까지 보고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즉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7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세기 그쵸? 10세기 바로 입구까지 이어지는 거죠. 왜냐면, 자, 통일신라라는 나라는 물론 이제 과거에서부터 신라가 이어져 왔지만 통일을 한 다음부터 보면 676년부터 고려에 항복하는 635년까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7세기에서 10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해라는 나라도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된 연도가 698년이에요. 698년. 그리고 이게 이제 멸망한 게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니까 전부 다 7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태종 무열왕, 이게 이제 김춘추인데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다. 이후 이제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죠. 통일전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고, 자, 무열왕 다음에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문무왕이고, 문무왕의 아들이 바로 신문왕이죠. 자, 이 신문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신문왕. 통일신라 중대에 가장 왕권이 강했던 시기가 이제 왕권 강화를 이제 이룩했던 시기가 신문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문왕,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김음돌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하였다. 이건 뭐냐면, 김음돌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근데 이 장인이 왕권을 빼앗아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신문왕이 이걸 먼저 알고 어떻게 한 거죠? 장인을 먼저 친 거죠. 그러면서 그 반란에 가담했던 진골 귀족들을 제거하면서 왕권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귀족 대표인 상대 등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유학을 장려하면서 국학을 설립하였고 육두품이 이 당시에는 왕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데 도움을 줬고요. 또 구주 오소경 제도를 만들었고 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면서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켰죠.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신문왕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신문왕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통일신라 중대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왕이 신문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해 한번 볼까요? 발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 집단을 이끌고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가 698년에 건국이 됐고요. 자, 무왕 때는 당과 적대적 관계예요. 당이라든지 통일신라와 이때는 적대적이었다. 그래서 그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서지방에서 당군과 격돌을 했습니다. 돌궐 일본과는 연결해서 당과 신라를 견제했고 독자적인 연호로서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문왕 때는 이제 당과 친선 관계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 신라와도 교류를 합니다. 그 신라와 이제 교류했던 대표적인 게 신라도라는 거. 그리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고 칭했고 대응이라는 연호를 썼다. 요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선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제도를 완비하면서 이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제도가 있었다면 발해에서는 선왕 때 5경 15부 62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게 바로 선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남북국 시대의 통치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를 먼저 보면 자, 집사부를 중심으로 관료기구가 강화되고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상대적으로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합의기구였던 화백회의 기능이 이때 어떻게 됐다? 약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신문왕이 구조 오소경 체제를 완비를 하였고요. 오소경은 군사 행정상의 요충지에 두었고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으로서 구서당이 있었는데 이 중앙군은 고구려, 백제, 말갈족까지 포함하면서 민족 융합책과 관련이 있고요. 지방군은 10정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9개의 주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한 주에는 이 2개의 정을 배치했기 때문에 10주가 되는 겁니다. 10정이 되는 거예요. 자, 발해는 삼성육부제. 이것은 이제 당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운영과 명칭 면에서는 독자성을 띠고 있다. 왜냐면 유교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눠서 이원적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5경과 이제 15부, 62주가 이제 지방행정이었고요. 중앙군은 12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이제 지방관이 지휘하는 형태로 군사와 행정이 약간 일치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네요. 자, 그렇지만 삼국시대에는 군사와 행정이 좀 일치를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 때 이때는 이제 군사와 행정이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알겠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해는 지방관이 지방군을 지휘하니까 군사행정이 아직은 일치하는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삼국의 성립과 이제 고려의 통일인데, 자, 이것은 이제 그 10세기의 상황이 되겠죠. 10세기의 상황.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900년 후 백제 건국 견훤에 의해서, 901년 후 고구려 건국 궁에, 이것은 견훤에 의해서, 이것은 후 고구려 궁에 의해서, 그리고 918년에 궁예가 축출당하고 왕건에 의해서 고려 건국, 그 다음에 926년에는 발해가 멸망했는데 이때 이제 발해 유민을 왕건이 흡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935년에 견훤이 귀순을 하고요.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을 하고요. 936년에 후백제의 신검과 고려가 전투를 하고 거기서 승리하면서 936년에 고려에 의한 민족 재통일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후삼국의 특징이 되게,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의 건국, 그 다음에 고려에 의한 민족 재통일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후삼국이 성립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라 말기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신라 말기의 상황. 이거는 이제 신라 말기의 어떤 상황이에요. 자, 신라 말기. 이때는 이제 왕위 쟁탈전 시기예요. 왕위 쟁탈전 시기. 그쵸? 그래서 약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죠. 20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한 7, 8년밖에 못한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통일신라 하대 말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권 약화, 진골귀족의 왕위 쟁탈전 전개, 해공황 이후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등이 있었고요. 또 그만큼 이제 진골귀족들의 사치 향락 정치가 있다 보니까 과도한 세금 징수를 하게 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원종과 애누의 난, 이런 난을 일으키죠. 그리고 육두품이 이때는 이제 반신라적 골품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면서 지방 호족과 결탁을 하죠. 호족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반독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자기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을 하고 육두품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견훤이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하고 궁예가 901년에 후 고구려를 건국하고 궁예의 폭정으로 왕건이 궁예를 축출로 고려를 건국하죠. 918년이죠. 그리고 발해가 926년에 멸망을 하고 여기 사이에 이제 견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훤이 먼저 귀순을 하고요. 그리고 신라 경순왕이 귀순을 하고 후백제가 멸망해서 고려에 의한 민족 재통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세기 남북국 시대까지 봤고요. 이제 고려와 조선 이 두 나라를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우리가 고려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리가 남북국 시대의 생활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것들을 우리가 그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변화에서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진골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료전이라든지 노급은 국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조권을 주는 건데
노급은 농민 지배권까지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폐지하고 관료전을 줬어요. 관료전은 농민 지배를 왕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왕권 강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왕 때는 이제 정전을 지급하고 경덕왕 때는 다시 노급이 부활하였다. 이때부터 다시 이제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민정문서가 있습니다. 민정문서는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인 촌주가 3년마다 인구라든지 과실수라든지 뭐 이제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금 징수와 부역 동원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상업과 무역, 신라인들이 당에 진출하면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이 있었고요. 그 통일신라 말기에 장보고의 활약이 있었고 이슬람 상인의 왕래도 있었다. 이것은 이제 쾌릉의 이제 그 무인, 그쵸, 무인이 이제 이슬람 상인처럼 생겼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 융합 노력으로서 구서당의 고구려 백제 말갈인까지 포함했다라는 거, 그리고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육두품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신라 말기에 지방 호족과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발해는 이제 반농 반목이었고요. 당과의 이제 무역에서 발해관을 설치했고 신라, 거란, 일본과도 무역로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적 주민구조, 지배층은 고구려, 그리고 이제 피지배층이 이제 말갈계가 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흑수부 말갈족은 제외가 됩니다. 흑수부 말갈족은 당나라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어떻게 했다? 고구려가 아니라 발해를 공격하기도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말갈족 전체가 그 발해의 구성원이다 이러면 안 돼요. 흑수부 말갈족은 제외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삼국의 문화 부분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필요한 것들 정도는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와 관련해서는 고구려의 태학, 그럼 백제는 이제 오경 박사가 있었고, 신라의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유학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신문왕이 국학을 설립했고요. 원성왕 때는 독서 3품과를 실시해가지고 유학을 장려하려고 했지만 진골귀족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자들의 활동, 강수는 외교문서에 능했고요. 설총이 원유의 아들로서 이도문자를 만들었고요. 김대문은 화랑세계를 저술하였습니다. 발해는 이제 유학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이 있었네요. 도교와 풍수질이 삼국시대의 산천숭배, 그리고 고구려의 이제 사신도, 그 다음에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라든지 금동대학로 이런 데 이제 그 도교의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풍수지리설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도선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죠. 그쵸? 이러면서 이제 신라 권위를 약화시키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불교. 고구려 소설임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법흥왕 때 2차 도내 순교로 수용을 했고요. 중요한 건 원효와 의상, 해초 이쪽이죠. 특히 원효가 아주 중요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따로따로였던 불교를 통합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의상은 중국에 가서 화엄사상을 정립을 했고 관음신앙을 전파했습니다. 해초는 왕후 천축국전을 저술을 했죠. 네. 그리고 발해는 이제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유행을 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탑. 백제 익산 미륵사의 석탑, 그 다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고, 신라에는 분황사 모전석탑, 이건 벽돌로 만들었다는 거죠. 황룡사 9층 목탑, 이것은 이제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통일신라의 탑들은 다 3층 석탑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의 유행으로 승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발해에는 영광탑이 있습니다. 불상에 보면 고구려는 연가칠연명 금동열의 입상, 그리고 백제는 서삼마의 삼존불상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벨이 삼존불상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에 석굴암이 있고요. 그리고 발해는 이불병자상이 있는데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분 양식,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무덤 양식이 같다라는 것은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의 한 혈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신라의 초기 무덤 양식은 다르죠. 그쵸? 이것은 이제 신라는 지배층이 부여 계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근데 고구려와 이제 백제, 신라 전부 다 말기가 되면 고구려의 양식인 굴식 돌방 무덤으로 전환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 무덤, 이것은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의 한 혈통이다. 같은 혈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굴식 돌방 무덤은 누구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바로
고구려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그거하고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양식인 굴식 돌박 무덤은 도굴이라든지 도굴이 쉽고요. 그리고 이제 벽화가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신라의 초기 무덤 양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벽화도 없고 그 다음에 도굴도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는 벽화 아니냐? 아니에요. 그림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백제의 무령왕릉은 이제 벽돌 무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똑같이 이제 그 굴식 돌박 무덤 형태인데 12지신상이 이제 조각이 됐어요. 김유신 장군묘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정효공주, 정혜공주묘가 있는데 정효공주묘는 이제 고구려 양식이고요. 정효공주묘는 이제 당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을 띠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고구려의 이제 모주림 구조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융합적 성격을 떼요. 정효공주묘는. 자, 이렇게 해서 삼국의 문화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탑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탑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백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것도 백제 겁니다. 그리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죠. 조금 더 넓게 나오는데 이게 약간 줄여놔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는 신라 거고요. 그 다음에 가문사지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요 두 가지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겁니다. 3층 석탑은 통일신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통일신라 중대라면 하대 때에는, 통일신라 하대 때에는 선종이 유행하면서 이거 선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때는 뭐냐? 교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탑으로 정리를 또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고대의 문화교류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주면서 아스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담쟁이, 종유와 먹, 그리고 해관이 불교를 전파했고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됐었죠. 그쵸? 그리고 강서 고분, 수산리 고분 벽화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와 이제 흡사하죠. 이것은 이제 고구려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백제에서는 왕인 아직기가 한자를 전래해줬고요. 그리고 놀이사치계는 불경과 불상을 전래해줬고요. 백제 가람양식이라든지 또 칠지도, 이 칠지도는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신라에서는 조선술과 축제술이, 가야에서는 토기 제작 기술이 일본에 영향을 주어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국의 이제 대외교류. 자, 통일신라 시대는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을 설치해서 당과 교류를 했고요. 일본 하쿠오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장보고의 활약을 알아둬야 되겠죠. 청해진의 위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청해진은 완도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해상무역 장악, 울산항이 이제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이었죠. 네. 그 다음에 발해가 있습니다. 문왕 때 이제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산둥반도에 발해관을 설치하였고, 당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상경의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교류하였고, 일본과는 항상 친선 관계를 맺었죠. 왜냐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발해까지 정리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고려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